안녕하세요. 류지훈입니다. 여기 온라인 다른 강의랑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GPS 이해하기입니다. GPS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GPS 쓰잖아요. 그 GPS가 이게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이게 객체 보이시죠? 인공위성.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다른 주요 국가들도 다 시작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 전까지는 맵 들고 다녔어요. 이제 저희들이 맵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22,000km에는 미국 거 돌고 이제 한국이 들어가려고 하면 22,000km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궤도에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몇 시일까? 하루 중에 몇 시일까? 이게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는 어디지?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게 GPS고요. 시계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그 기원전 1550년도에 이집트의 해시계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알았다고 해요. 이집트의 해시계는 그 태양의 위치와 자신의 그림자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제부터는 여기였는데 오늘은 어디쯤일까? 이걸 레퍼런스를 구해서 해시계를 만드는 거고 한국도 이제 조선시대에 장영실의 양부일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원리는 비슷하죠. 태양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한국 표준시를 측정하는 겁니다. 표준시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종을 울려서 오름이 자시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항해를 많이 하잖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서 내가 목적지로 하는 곳으로 어떻게 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해리슨 크로노미터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는 이게 해리슨 크로노미터인데 항해를 하다가 내가 어디쯤인가? 요거를 알 수 있는 그 기계입니다. 그러면 GPS, GNSS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GNSS 밑에 GNSS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이고 미국이 하는 GPS, 뭐 러시아가 하는 글로나스 이런 개념입니다. 1960년에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됐어요. 그리고 1978년에 GPS용 GPS 서비스를 위한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미국이 78년에 쏘니까 러시아가 1982년에 글로나스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 경쟁보다도 뭐 협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83년에 이 서밋이 구성되었고요. 94년에 그 국제기구 IGS 서비스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95년에 미국의 GPS 그리고 러시아의 글로나스가 최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95년과 2001년 사이에 러시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2001년에는 24개가 최소 필요한데 6개밖에 작동 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주 최근이에요. 그래서 2000년과 2020년 사이를 보면 2003년에 러시아가 다시 재정을 확보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글로나스 M을 발사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유럽도 2005년에 갈릴레오라는 이름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시작하죠. 이제 중국도 2007년부터 인공위성 발사를 시작합니다. 글로나스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고요. 2011년에 중국의 베이두도 최초 작동을 시작합니다. 2016년에 유럽의 갈릴레오가 완전 작동을 시작했고요. 2017년에는 113개의 인공위성들이 GPS 또는 GNSS 서비스를 위해서 천정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갈릴레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두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천체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GPS는 백업을 포함해서 31개가 작동하고 있고요. 글로나스는 24개가 있고 갈릴레오는 27개, 베이두는 35개, 일본의 QGSS는 지역 위성입니다. 이걸 좀 후반부에 설명할 텐데 요거는 4개가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빛의 속도 C 아시죠? 3 곱하기 10의 8승. 이게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RF 신호 또한 C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알면 거리가 돼요. 그죠? 디스턴스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속도는 거리 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나의 위치를 거리를 알게 되면
인공위성 1번으로부터는 얼마가 떨어졌고 인공위성 2로부터는 얼마가 떨어졌어 라고 하면 자신의 위치를 점점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공위성은 모두 원자시계 아톰와치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발사되기 전에 아톰와치의 싱크를 맞추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고 이 인공위성들이 모두 정밀 시간을 기준으로 째깍째깍해서 그 자기 타이밍에 맞게 그 PRM 코드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원자시계는 정밀도가 아주 높아요. 1초를 틀리기 위해서는 3억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의 정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시계라고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모두 고유의 PRM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PRM 코드는 자신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다 다운받은 다음에 모든 수신기는 그 PRM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아보고 생성해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구나. 요게 시간차를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시간차 이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GPS의 원리는 내가 인공위성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인공위성이 하나, 2개 있으면 2가지 포인트, 3개가 있으면 하나의 꼭지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4개가 있으면 조금 더 정밀해지고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많아질수록 정밀도가 높아져서 나의 위치를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고 그 고도 22,000km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려고 해도 정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계획된 오빗을 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의가 생기겠죠. 그 편의는 주로 대기권에 의해서 또는 지상에 내려왔을 때 전봇대나 이런 것들에 의한 RF 신호 왜곡, 그리고 건물에 대한 RF 신호 왜곡,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RF 신호가 왜곡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냐면 DGPS 또는 RTK를 쓰는데 DGP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국을 둬요. 기준국은 뭐냐면 네가 어떤 신호를 쏘던 간에 나는 이 위치야. 미리 알고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면 내가 신호를 받아봐서 위치를 결정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위치와 어느 만큼 이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네트워크로 누가 물어봐요. 나 너 근처인데 GPS를 조금 더 정밀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격을 반영을 해야지 정밀한 거야. 너는 내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 5, 마이너스 3를 보상하면 정밀한 위치가 될 거야. 이게 DGPS예요. 그 기준국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10km 반경으로 기준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 DGPS 또는 RTK를 제공하는데 XY의 거리를 기준으로 두면 DGPS고 신호의 주파수 편의를 기준으로 하면 도플러 편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RTK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동할 때 이 페이즈 기반의 RTK가 조금 더 정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RTK는 현재 기준으로 3cm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기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포인트가 그러면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고 러시아도 하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도 KPS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총 14년에 걸친 총 4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이미 22,000km 고도에는 많은 인공위성이 있어서 좋은 포지션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보다 높은 36,000km 궤도에 정지위성을 놔요. 정지위성은 적도에밖에 못 놓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리 포지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내의 위치를 포함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개씩 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컨셉은 QGSS인데 천정형 지구 위치 확인인데 이거는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지위성, 적도에 있는 정지위성, 정지궤도 위성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빗을 늘 도는 위성 세트가 4개가 있으면 최소 한반도는 이 4개 이상의 포인트로 KPS 정보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에 유사시가 일어나거나 GPS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 포인트를 안 제공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미사일을 쏘고 싶은데 군은 L2, L1이라는 걸 쓰고 지금 시민들이 쓰는 거는 L5 코드라는 걸 쓰거든요. L5 코드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M 코드가 의미하는 거고 근데 군이 쓰는 장비는 1cm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 고리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쓰는데 이게 전투기가 이제 이륙하려고 보니까 L1 코드, L2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안 줬어요. 확전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난 후에 KPS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이 옆에서 쏘고 한반도를 뭐 커버한다고 하는데 그 컨플릭트가 생기면 꺼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주권 문제와 연결이 돼서 그 KP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가졌고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KPS를 쓰게 될 거예요. 2035년 이미 목표면 2040년에는 되는 거니까 미래에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에 벤타VR 기준 강의로 우리가 GPS의 기본 개념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에 왔어도 이제 GPS가 더 발전할 게 없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GPS의 개념이 한 50년 정도 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고층 건물이 많거나 현대는 복합 건물이 많고 지하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에 가게 되면 오픈 스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기본적인 특징이 오픈 스카이를 필요로 하는데 오픈 스카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내 위치를 알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오픈 프로블럼이거든요. 오픈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완벽한 킬러 솔루션이 없는 거를 오픈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뭐 킬러 솔루션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여러 킬러 솔루션 캔디데이트 중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GPS 음영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터널에서 그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그런 케이스에서 GPS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어차피 GPS 신호라는 거는 RF 신호니까 우리가 GPS 신호만 잘 계산해낼 수 있으면 요걸 할 수 있겠다라는 접근 방식에서 요런 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현재 그 도시인을 기준으로 서울에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잠실 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를 타는데 잠실 환승센터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정류장으로 갑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지하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지하에서 이루어질 동안에 2분 남았네 라고 바짝 쫓아가 봤더니 밀리 가보고 없다든지 아니면 20분 남았네 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갔더니 눈앞에서 놓친다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렇냐면 GPS 기준으로 이게 옆 차선에 있는지 자신의 차선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옆 차선에 있으면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계산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터널 내에서 GPS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는 거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많은 터널이 있고 이제 도시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수많은 앱 중에서 LBS를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타시는 공유 모빌리티 하고 건물 안에다 세워놓아 버리면 수거를 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기준으로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나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먼저 열어봐요. 잘 그 훈련된 요원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읽고 여기서 50m구나 여기서 100m구나 뭐 이런 숫자를 읽고 대피로를 찾아가는데 현대인의 경우는 가장 직관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이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GPS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문제이고요. 또 서울과 같은 복합도시 기준은 미래도시에서 더 이상 도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큰 도로들은 다 지하화입니다. 그러면 10km, 20km씩 지하에서 머물고 있는데 내 위치를 어딘지 잘 모른다? 또는 내비게이션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자 이게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이런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 GPS 신호 그리고 GNSS 신호를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어떤 GPS 신호가 있겠구나를 연산을 해서 신호를 방사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가 연계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GPS 신호를 쏴주는 어프로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컴퓨터 비전 기술 또는 지하 공간 내 비컨 설치 또는 맵 매칭 등의 기술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의 안정도가 높고 뭐 이미 많이 보급된 것도 있긴 한데 문제점은
범용 속에서 떨어져요. 범용 속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특정 앱을 깔아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컴퓨터 비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센서를 사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 GNSS 신호 방사기가 어프로치가 나왔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남산 1호 터널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장비가 설치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장비는 다 인하우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했고 이 스타트업이 수니코리아에 있습니다. 저도 이 스타트업의 멤버이고요. 그리고 요런 것 지금 남산 1호 터널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멤버들이 자주 터널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술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실증 중인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다 극복이 되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극복이 되고 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500m가 넘는 모든 터널 구간에 설치를 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전망이 좀 밝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GP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미래 GPS는 어떻게 되고 이 GPS의 음영 구간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